할아버지, 오늘 그 모자 쓰시면 안 돼요. 9살 세보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오늘은 창립 50주년 기념 준공식, 장관과 기자들이 모두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당연히 이 모자를 썼을 겁니다. 세보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죠.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왜 아직도 모자를 안 쓰고 계세요? 부인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정했지만 어딘가 조급했어요. 민재는 손에 든 하얀 모자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함께한 가족, 50년을 일군 회사, 그리고 9살 청소부 손녀의 경고.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민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민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3의 나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회사로 향하죠. 그가 세운 한해중전은 이제 배를 만들고 배터리까지 생산하는 거대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직원만 5천 명이 넘었어요. 정부에서는 민재를 산업 영웅이라 불렀고 신문에서는 현장을 직접 챙기는 경영의 신화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민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재혼한 부인 섬이라는 늘 밖에 나가 있거나 집에 있어도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죠. 사교계 모임이니 자선 행사니 하면서 바쁘다고 했지만 민재와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양아들 윤태호는 더 멀게 느껴졌어요. 미라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데 민재가 법적으로 입양했죠.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태호는 늘 효율과 숫자 이야기만 했습니다. 민재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지만 태호는 사무실에 앉아서 보고서만 들여다봤어요. 아버님, 오늘 주가가 3% 올랐습니다. 태호가 보고하는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아버지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사한테 업무 보고하듯이 말했어요.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봤자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민재에게 유일하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사 청소를 맡은 강말순 할머니와 그 손녀 강세봄이었죠. 말순은 28년째 한해중전 본관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마디는 굵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정직했습니다. 손녀 세봄이는 9살이었어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를 도우러 회사에 들렀죠. 어린 나이지만 세봄이는 주변을 잘 관찰하는 아이였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다 기억했어요. 회장님, 물 많이 드세요. 세봄이가 보리차를 따라주면 민재는 그제야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손녀가 건네는 차 한 잔이 어떤 중요한 회의보다 마음을 편하게 해줬으니까요. 밤이 되면 민재는 넓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조선소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곳에선 수천 명의 직원들이 밤낮 없이 배를 만들고 있겠죠. 그들은 민재를 존경했어요. 하지만 정작 이 집안에선 아무도 민재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체면과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태호는 언젠가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평생 뭘 한 걸까? 민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대한 회사를 만들었지만 집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죠. 창립 50주년 기념일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한해중전의 새 조선소 준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장관과 국회의원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큰 행사였어요. 민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대로 준비해야지. 민재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그때 부인 미라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그 하얀 파나마 모자 꼭 쓰세요. 의전팀에서도 그러래요. 사진 찍을 때 훨씬 품이 있어 보인대요. 미라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하얀 모자는 중요한 행사 때마다 쓰던 것이었어요. 외국 출장 갔을 때 산 고급 파나마 모자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양아들 태호도 찾아왔어요. 아버님, 오늘 모자 꼭 쓰셔야 합니다. 외신 기자들도 오는데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태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엔 그런 걸 신경 쓰지도 않던 사람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모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준공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민재는 비서실을 지나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세봄이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보니 등교 전에 급하게 회사로 온 모양이었죠. 회장님, 오늘 그 모자 쓰시면 안 돼요. 세범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민재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어요. 왜 그러니, 세범아? 민재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세범이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어제 저녁에 할머니랑 청소하다가 들었어요. 비상계단 쪽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였는데 세범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노인이라 모자만 씌우면 끝이야. 자연사로 보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메모했어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제 들은 말들이 적혀 있었죠. 민재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목소리는 누구였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회사 사람 같았어요. 양복 입은 소리가 났거든요. 민재는 세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관찰력은 언제나 놀라웠어요. 알았어, 세범아. 걱정하지 마. 회장님이 조심할게. 세범이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손에 든 종이를 다시 봤어요. 모자만 씌우면 끝이라니. 자연사로 보인다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민재는 천천히 비서실로 걸어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죠. 9살 아이의 경고를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평소라면 무시했을지도 모르지만 세범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모자는 안 쓰는 게 좋겠어. 민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오전 10시 새 조선소 준공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들, 협력업체 대표들까지 모두 참석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최고의 각도를 찾아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민재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그 하얀 파나마 모자를 들고 있었죠. 여보, 왜 아직도 모자를 안 쓰고 계세요? 곧 식전이 시작되는데. 미라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안전모만 쓰려고. 현장이니까 그게 더 어울리잖아. 민재가 대답하자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다시 권했어요. 안전모는 나중에 쓰시고요. 먼저 식전에서는 이 모자를 쓰세요. 품위가 있어야죠. 바로 그때 태호도 들어왔습니다. 그도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아버님, 외신 기자들 다 왔습니다. 이미지 관리 좀 해주셔야죠. 모자 꼭 쓰세요. 둘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민재의 복장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집요하게 모자를 권하는 걸까요? 민재는 세범이가 건넨 쪽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안전모만 쓸 거야.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라와 태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감추고 물러났죠. 식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단상에 올랐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례가 끝나고 기념사가 이어졌죠. 오늘 이 자리는 한 해 중전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힘차고 당당했어요. 그러나 객석 한쪽에 앉아있는 미라와 태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 속삭였어요. 기념사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평소 중요한 행사 때는 항상 하얀 파나마 모자를 쓰셨는데 오늘은 안전모만 쓰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오늘은 현장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어요. 그러나 민재는 객석을 보았습니다. 미라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스친 당혹감을, 태호가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고 있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그 옆에 앉아있던 최고 재무책임자 도기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급하게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예의 바른 사람이 행사 중에 핸드폰을 만지다니 이상했습니다. 민재는 가슴속에서 불안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세범이의 경고가 헛된 게 아니었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어. 아주 크게 잘못되고 있어.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민재는 비서 정세빈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세빈 실장, 나 좀 봅시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세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그녀는 민재의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어요. 둘은 조용히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재의 손에는 여전히 세보미가 건넨 쪽지가 쥐어져 있었죠.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세보미가 건넨 쪽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세빈은 그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노인이라 모자만 씌우면 끝이야. 자연사로 보일 거야. 세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동안 민재 곁에서 일하며 수많은 위기를 함께 넘겼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회장님, 이게 정말 세보미가 직접 들었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세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죠. 그 모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마 대기실 옷장에 걸어뒀을 겁니다. 세빈은 즉시 움직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기실로 가서 하얀 파나마 모자를 가져왔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세빈은 책상 위에 모자를 조심스럽게 놓았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세빈은 서랍에서 흰 장갑을 꺼내 끼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자를 들어 안쪽을 살폈어요. 땀이 닿는 부분, 이마가 닿는 천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세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는 책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세빈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천 사이로 뭔가 아주 작은 게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바늘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는 바늘이에요. 세빈은 확대경을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말로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바늘이 천 안쪽에 숨겨져 있었어요. 모자를 쓰면 이마에 닿을 위치였습니다. 이건 독침 아닙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세빈도 숨을 죽였죠. 바늘 끝부분에는 희미하게 뭔가가 묻어 있었어요. 지금 당장 전문가를 불러야겠습니다. 세빈은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어요. 전직 경찰 출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오건우였습니다. 건우 씨, 지금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로 와줄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세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30분 후 오건우가 회장실에 도착했어요. 그는 가방에서 여러 장비를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다. 오건우는 모자를 특수 용기에 넣고 바늘 부분을 채취했어요. 그리고 작은 키트로 성분을 검사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신경독입니다. 아주 소량이지만 치명적이에요. 피부에 닿으면 서서히 흡수돼서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나이 많은 분이 쓰시면 자연사처럼 보이겠네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가족이. 혹시 이 모자를 누가 준비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빈이 물었습니다. 오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통신 기록도요. 세빈은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회장실 주변 영상을 모두 가져오라고 했어요. 1시간 후 그들은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이틀 전 밤 11시, 태호가 회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30분 후 나올 때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긴장돼 있었죠. 이게 양아들 분이십니까? 오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보였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온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파봐야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자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세빈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건우 씨, 회사 재무 기록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특히 해외 거래 쪽으로요. 오건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세빈이 건넨 접속 권한으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들어갔죠. 그는 지난 3년간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게 보이네요. 여기 싱가포르에 등록된 회사로 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오건우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민재와 세빈이 다가가 봤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뭡니까? 퍼시픽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라고 되어 있네요.
배터리 부품 공급업체라고 등록돼 있습니다. 세빈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회사 거래처 목록을 뒤져봤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우리 공식 거래처 명단에는 없는 회사예요. 오건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회사의 등기부를 찾아봤죠. 10분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이 회사는 유령 회사입니다.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껍데기죠. 유령 회사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오건우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돈 세탁이나 횡령할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실체가 없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로 돈을 보내는 거죠. 그럼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세빈은 더 많은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유령 회사로 보낸 돈이 무려 300억 원이 넘었어요. 누가 이런 거래를 승인했습니까? 오건우가 전자결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어요. 윤태호 상무. 그리고 도기찬 최고재무책임자입니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양아들과 최고재무책임자가 함께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여기 베트남에도 비슷한 회사가 하나 더 있네요. 여기로도 20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오건우는 계속 화면을 넘겼습니다. 홍콩, 케이맨 제도 스위스까지 전 세계에 흩어진 유령 회사들로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전부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세빈이 물었습니다. 오건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죠. 대략 500억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500억이라니. 그 돈이면 직원 1000명의 3년치 월급이었어요. 그럼 세보미가 들은 그 대화는 세빈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제거하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님만 없으면 아무도 이 돈 세탁을 발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오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세보미의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혹시 이 대화를 녹음할 방법은 없을까요? 세범 양이 들었다는 그 장소 말입니다. 세빈은 번뜩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상계단 쪽이라고 했죠. 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음성은 녹음 안 되지만 영상은 남아있을 거예요. 세빈은 다시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이틀 전 저녁 시간대 비상계단 영상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30분 후 그들은 결정적인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태호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은 세보미가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고 손짓도 불안해 보였죠. 립리딩 전문가한테 보내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건우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세빈의 조사보다 태호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준공식 다음 날 아침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떴어요. 한해중 전 한민재 회장, 회사 자금 80억 원 횡령 의혹. 민재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졌어요. 화면에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횡령범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민재는 급히 세빈에게 전화했습니다. 세빈도 이미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이건 선제 공격입니다. 우리가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민재가 개인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만들어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였죠. 심지어 통장 사본까지 첨부돼 있었어요. 이 통장은 제 거라니까요. 누가 이걸...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지만 자신은 만든 적도 없었어요. 누군가 위조한 게 분명했습니다. 오전 10시 검찰청 수사관들이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왔죠. 직원들은 술렁이었고 기자들은 회사 입구에 몰려들었어요. 한민재 회장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빈이 급히 변호사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사회이사들과 대주주들이 모였어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우리는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장님께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셨다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태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유령회사 거래 내역, 위조된 통장 사본, 해외 계좌까지 모든 게 민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회장님을 해임해야 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 해명할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은 회사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15명의 이사 중 12명이 해임에 찬성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민재는 그날로 한해중 전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저녁 뉴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인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완벽한 연기였어요. 이혼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으로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피해를 입은 회사와 직원들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민재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임시로 머물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세빈이었어요.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요. 오건우 씨가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세빈 실장, 이미 끝났어요. 언론도 이사회도 심지어 가족까지 모두 날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세범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회장님을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힐 차례예요. 전화를 끊고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회사도 가족도. 하지만 민재는 주머니에서 세범이가 건넨 쪽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죠. 9살 아이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 그것만이 민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세빈과 오건우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오건우는 립리딩 전문가에게 태호의 영상을 보냈어요. 이틀 후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비상계단에서 한 말들이 그대로 해석돼 있었죠. 노인이라 모자만 씌우면 끝이야. 자연사로 보일 거야. 검사도 안 할 거고. 세빈은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검사도 증거들을 보며 표정이 변했어요. 독침이든 모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립리딩 결과까지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횡령 의혹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오건우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어요. 유령 회사로 돈을 보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승인한 사람은 한민재 회장이 아니라 윤태호 상무와 도기찬 최고 재무책임자입니다. 여기 전자결제 기록이 있습니다. 오건우는 더 많은 증거를 꺼냈습니다. 해외은행 계좌 추적 결과 돈은 결국 태호와 도기찬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어요. 그들은 민재 명의로 위조 통장을 만들어 모든 걸 회장에게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이건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증거가 있었어요. 바로 비상문 원격 조작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준공식 당일 누군가 비상구 출입문을 원격으로 잠갔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모자를 쓰고 쓰러졌다면 구급차가 늦게 도착하도록 만든 거죠. 오건우는 시스템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접속 기록에는 도기찬의 아이디가 찍혀 있었어요. 검사는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특수부 수사관들이 태호의 집으로 향했어요. 태호는 와인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죠. 윤태호 씨, 살인미수와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말에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와인 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은 차갑게 말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같은 시각, 도기찬도 사무실에서 체포됐어요. 그는 급히 서류를 태우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이 반전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민재 회장 무혐의, 양아들이 살해 시도, 한해중 전 500억 원 횡령, 진범은 윤태호 도기찬, 독침 든 모자로 회장 암살 기도, 충격.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재는 피해자였고 태호와 도기찬이 범인이었습니다. 미라도 소환되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어요.
하지만 태호가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자에 독을 넣는 것도 유령회사로 돈을 빼돌리는 것도 다 같이 계획했어요. 태호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마당에 혼자만 죄를 뒤집었을 이유가 없었죠. 결국 미라도 공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회이사들은 민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사님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가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민재의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회장직 복원은 물론 명예회복을 위한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했어요. 그날 저녁 민재는 세빈과 오건우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에는 세범이와 말순도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전 정말 억울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특히 세범아, 내가 나를 살렸어. 민재는 세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회장님이 저랑 할머니한테 잘해주셨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민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쌓아온 회사, 거대한 재산보다 이 작은 아이의 마음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민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복귀한 회장의 첫 입장 발표였으니까요. 사람들은 민재가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배신한 가족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궁금해했습니다. 민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는 오늘 한해중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복귀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은퇴한다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사람을 보지 못했죠.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저를 죽이려 할 때까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9살짜리 아이는 저를 지켜줬습니다. 민재는 객석에 앉아있는 세보미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건물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미래입니다. 민재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부터 제 개인 재산 1,000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이름은 세봄재단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민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해중전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강말순 씨 같은 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요.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청소 일을 하며 손녀를 키워온 그녀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회장님, 그럼 회사는 누가 이끌어갑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모시겠습니다. 세빈 실장이 추천한 분입니다. 이제 한해중전은 가족 경영이 아닌 투명한 경영 시스템으로 나아갈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재는 조용히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난 50년을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웃고 울고 분노하고 기뻐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현관 앞에서 세보미와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디 가세요? 세보미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회장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라고 부르렴. 할아버지? 세보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부터 할아버지야. 세봄이 학교 끝나면 보리차 타주는 할아버지. 말순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재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굵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떤 악수보다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세보미는 20이 되어 경찰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민재는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83세 나이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맑았어요. 한민재 어르신 가족분 계십니까? 사회자가 호명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어요. 세보미가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손녀가 이제 당당한 경찰이 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저 이제 진짜 할아버지 지켜드릴 수 있어요. 세보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이를,
아니,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된 세봄이를 껴안았어요. 세봄아, 넌 벌써 날 지켰어. 10년 전에. 그때 내가 없었다면 난 이 순간을 볼 수 없었을 거야. 민재는 객석을 돌아봤습니다. 세빈도 와 있었고 은퇴한 말순도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작은 식당에서 세봄이와 저녁을 먹었어요. 더 이상 거대한 저택도 수많은 직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행복이었죠. 할아버지, 제가 경찰 되겠다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세봄이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12살 때였지. 넌 나쁜 사람들을 잡고 싶다고 했어. 맞아요.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 한 사람들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민재는 세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봄아, 내 진짜 유산은 회사가 아니라 너 같은 아이의 꿈이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평생을 달려왔지만 진짜 행복은 바로 이 순간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 깊이 와닿았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사무실에 굵직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 부장이 또다시 직원들에게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죠.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립니다.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야? 김 부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고 그의 두꺼운 손가락은 젊은 직원의 보고서를 가리키며 떨고 있었어요. 그 직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이내 말문이 막혀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최준혁은 신입사원으로서 첫 줄을 보내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사온 커피 6잔이 담긴 트레이가 들려 있었고 그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데우고 있었어요. 준혁은 말없이 서 있었죠. 무언가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대한그룹 회장의 손자였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할아버지의 특별한 지시로 평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경영자가 되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아무도 그가 미래의 회사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첫날부터 김 부장은 준혁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대신 커피 심부름과 복사, 청소 같은 일만 시켰어요. 준혁은 이해했습니다. 신입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요. 하지만 김 부장의 폭언과 갑질은 단순한 신고식을 넘어선 것 같았죠. 최 사원, 이것도 제대로 못해?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했지? 그 학교에선 커피 타는 법도 안 가르쳐줬나? 김 부장의 말에 사무실의 웃음소리가 잠깐 흘렀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죠. 준혁은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경영 이론들이 이런 상황에선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준혁은 동기들과 함께 구내식당에 앉았어요. 김 부장님이 늘 저러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동기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괜히 나섰다간 인사고가 끝장납니다. 여기선 참는 게 상책이에요.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동기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회사의 현실인가?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죠. 윤리 경영, 직원 존중, 소통. 교과서 속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가 왜 자신을 이곳에 보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회사는 교과서와 달랐어요. 그곳에는 권력과 위계, 그리고 침묵의 규칙이 있었죠.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참기만 해야 하는 걸까? 그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리더는 먼저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저 따르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은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김 부장의 폭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언제?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요. 최 사원, 내 말 듣고 있어. 준혁은 김 부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무실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잠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김 부장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무슨 말씀이셨죠? 회의 자료 백부 복사해서 회의실에 갖다 놓으라고. 10시 회의니까 9시 반까지는 끝내고. 그리고 내 차도 세차장에 맡겨야 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한그룹 최 회장의 손자로서 그는 하버드에서 두각을 나타낸 수재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현실은 복사기 앞에서 종이가 걸리지 않게 지켜보는 것이었죠.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혁아, 경영은 책상 위에서 배우는 게 아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껴야 진짜를 알 수 있어. 평사원으로 시작해 실무를 경험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준혁을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대한전자 전략기획실에 평사원으로 배치했어요. 아무도 그의 신분을 모르게 했죠. 심지어 인사팀조차도요. 복사를 마친 준혁은 자료를 회의실에 놓고 돌아오는 길에 텅 빈 사무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그는 외롭다고 느꼈어요. 하버드에서는 늘 주목받는 인물이었는데 여기서는 그저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는 평범한 신입사원일 뿐이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동기들과 앉게 된 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업무 말고 다른 일도 많이 시키시나요? 동기 중 한 명인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장님 차 세차는 기본이고 주말에 부장님 이사할 때 돕기도 했어. 거절했다간 인사고과가 바닥을 칠 거야. 준혁은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 건가? 학교에서 배운 조직 윤리와는 너무 달랐어요. 신고할 수는 없나요?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말을 마치자마자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동기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그때 옆자리에 재현이 작게 속삭였죠. 여기서 내부 고발자가 된다는 건 사회적 자살과 같아. 괜히 나섰다가 찍히면 회사 생활 못해. 준혁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버드에서는 기업 윤리와 내부 고발자 보호에 대해 배웠는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두가 불의를 알면서도 침묵했죠. 사무실로 돌아온 준혁에게 김 부장이 손짓했어요. 최 사원, 내 집에 택배가 왔는데 좀 받아다 줘. 주소는 문자로 보낼게. 아, 그리고 오늘 밤 10시까지 이 보고서 표지 좀 예쁘게 만들어놔. 내일 아침에 보고해야 하니까. 준혁은 자신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쌓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해야 했어요. 이것이 회사의 현실이라면 언젠가 그가 리더가 되었을 때 바꿔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죠. 밤늦게까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준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그는 회사의 어두운 면을 보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점점 회사의 리듬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김 부장의 갑질은 여전했지만 그도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오늘도 야근이었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최 사원, 이 자료 내일까지 정리해놔. 아침 회의 전까지 끝내고. 김 부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준혁의 책상에 던지듯 올려놓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펼쳤어요. 이건 적어도 3시간은 걸릴 작업이었죠. 사무실에는 이제 몇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2시간쯤 작업을 하던 준혁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를 걷던 중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 김 부장의 목소리였죠.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처럼 계약만 성사되면. 준혁은 호기심에 발걸음을 늦추었어요.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김 부장과 낯선 남자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죠. 걱정 마세요, 김 부장님. 이번 입찰도 잘 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처리했고요.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화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럼 준비한 거. 김 부장의 말에 남자는 재빨리 서류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두껍고 투박했어요. 김 부장은 봉투를 받아 재빨리 자신의 가방에 넣었죠. 다음 주 입찰에서 우리 회사가 선정되면 나머지 절반도 준비하겠습니다. 준혁은 충격에 몸이 굳었습니다. 이건 분명 뇌물이었어요. 김 부장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계약을 성사시켜주고 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비윤리적 행위가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의 습관으로 그는 항상 녹음 앱을 켜두었어요. 공부할 때 강의를 녹음하던 습관이었죠. 준혁은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는 내가 검토해서 통과시키고 가격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해줄 테니 걱정 말게. 우리 둘 다 좋은 거 아닌가? 김 부장의 말이 또렷하게 녹음됐어요. 준혁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결정되었죠.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준혁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단단해져 있었어요.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나에게 경험하라고 한 것인가? 밤늦게 자리를 정리하며 준혁은 결심했어요. 이제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무언가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신입사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준혁은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체계적으로 김 부장의 비리를 밝혀낼 방법을요. 그날 밤 준혁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죠. 인생을 바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가방 속에는 새로 구매한 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휴대폰 녹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부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최 사원, 자료는 다 정리했나? 회의 시작 전까지 내 책상에 갖다 놓게. 네, 부장님. 어제 다 마쳤습니다. 준혁의 대답에 김 부장은 의외라는 듯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신입사원이 밤을 새워가며 일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제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업무에 압도당하지 않았죠. 그날부터 준혁은 김 부장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의 전후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전화를 받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또한 부장의 갑질과 폭언이 있을 때마다 녹음기를 켜두었죠. 이 멍청한 새끼가 이런 간단한 일도 제대로 못하냐? 내가 대학을 나왔다고. 김 부장의 폭언이 사무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준혁은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녹음기의 작은 빨간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 준혁은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입사 3년 차인 정 대리였어요. 정 대리님, 저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머그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김 부장님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제가 듣기로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좀. 정 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회사를 위해서요. 결국 정 대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김 부장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은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고. 이 대화를 시작으로 준혁은 회사 내 여러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침묵했지만 몇몇은 익명을 전제로 증언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철저히 기록했죠. 준혁은 또한 회사 시스템에 접근해 김 부장이 관여한 지난 계약들을 조사했습니다. 특정 업체가 불균형적으로 많은 계약을 따낸 것이 확인됐어요.
그것도 항상 미묘하게 다른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요. 어느 날 밤, 준혁은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내부 고발을 위한 계정이었어요. 그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녹음 파일을 첨부했죠. 메일의 수신자는 회사 감사팀이었습니다. 대한전자전략기획실 김 부장의 비리 행위에 관한 제보입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클릭 소리와 함께 이메일은 전송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의 그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사흘 후 사무실의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준혁이 출근하자마자 느낀 것은 어딘가 술렁이는 공기였어요. 평소 시끌벅적한 사무실이 묘하게 조용했죠.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자주 주변을 살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동료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옆자리에 민지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감사팀이 온대. 오늘 전략기획실을 급습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내부 고발이 이렇게 빨리 움직임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정말로 회사가 행동에 나선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정기 감사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감사팀이 오는 거죠?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누가 내부 고발을 했대. 납품 비리 같은 거로.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때 김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날카롭게 둘러보더니 자리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감사팀 4명이 전략기획실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김 부장의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사무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죠.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온통 이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준혁은 평소보다 더 조용히 밥을 먹으며 주변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김 부장이 뇌물을 받았대.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누가 고발한 거지? 내부 직원이라는데. 용기 있네. 그 사람 앞길이 창창할지. 준혁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런 파장을 일으킬지 예상했지만 실제로 벌어지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이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었죠. 오후 사무실로 돌아오자 김 부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의심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죠. 최 사원, 내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김 부장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요즘 내 주변을 맴도는 것 같던데 무슨 꿍꿍이야? 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끼가 아직도 모르는 척해. 김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내 업무 기록을 뒤지고 다녔는지 다 알아. 내가 뭘 모를 줄 알아. 준혁은 침묵을 지켰어요. 김 부장의 분노가 점점 고조되었죠. 이게 다 내 짓이지. 내가 감사팀에 고발한 거야? 준혁이 대답하기도 전에 김 부장이 갑자기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동료들의 놀란 표정이 보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감히 신입 주제에 선배를 팔아.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짓을 해? 회사 생활이 얼마나 된다고. 김 부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준혁은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을 감추려 노력했죠. 증거가 있으면 내놔봐.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내 앞길이 창창한데 이런 식으로 망치고 싶어.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모든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김 부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최 회장이었습니다. 준혁의 할아버지, 대한그룹의 총수였어요. 그의 모습에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김 부장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준혁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르 내려왔죠. 회장님. 김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누구도 그 안에 담긴 분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벌써 감사팀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부장님, 저희 잠시 얘기 좀 할까요? 최 회장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김 부장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최 회장을 따라 나갔죠. 사무실에 남은 준혁은 폭풍우가 지나간 듯한 정막 속에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그에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었어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회의실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와 김 부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죠. 내가 최 회장님 손자라면서.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준혁은 몸을 돌렸습니다. 정대리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배신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왜 숨겼어? 우리한테 그런 중요한 사실을. 준혁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아버지의 지시였다고. 회사를 경험하기 위해서였다고. 그 어떤 변명도 지금 상황에서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다시 정막이 흘렀어요. 동료들은 준혁을 향해 다양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호기심, 배신감,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감이었죠. 순간 준혁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는 이제 동료도 상사도 아닌 그저 회장님 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시간 후 최 회장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준혁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아, 나와 잠시 얘기 좀 하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준혁은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도시 전경이 펼쳐진 넓은 사무실에서 최 회장은 창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준혁은 할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부 고발. 내가 한 거지. 준혁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완벽하게 익명으로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표정을 읽은 할아버지가 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아니면 누구겠니? 녹음기는 내가 선물해준 그것이었지. 파일 속성에 내 기기 정보가 남아있더구나. 준혁은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로 모든 것이 드러날 줄이야. 그는 심호흡을 하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김 부장이 뇌물을 받는 것을 목격했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실망, 자부심, 걱정. 내가 이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다. 계획에 없던 일이었는데. 준혁은 의아했습니다. 계획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준혁아, 넌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어. 내부 고발자의 길은 외롭고 험난하단다. 회사는 널 보호하겠지만 동료들은 내가 회장 손자라는 사실과 내부 고발을 동시에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됐어. 준혁은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의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이 열리고 감사팀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준혁의 존재에 잠시 당황했지만 최 회장의 고개 끄덕임으로 안심한 듯 보였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부장이 관여한 계약건들을 전부 추적해봤습니다. 감사팀장은 서류철을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죠. 지난 3년간 김 부장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녹음 파일과 계좌 내역을 통해 모든 것이 증명됐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훑어보며 자신이 수집한 증거 외에도 회사가 추가로 발견한 정황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생각보다 더 깊고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이 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은 최 사원이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준혁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한 사건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죠. 모든 관계자를 회의실로 모아주게. 최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10분 후 회의실에는 김 부장, 임원들, 그리고 전략기획실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준혁은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회의실 앞으로 나섰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냉정했죠. 오늘 우리는 중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김 부장에게 향했어요. 그는 땀을 흘리며 불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김 부장. 최 회장이 직접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했던 짓을 증거까지 모은 사람이 있다. 김 부장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서라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어요.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뇌물을 받는 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었나. 감사팀장이 앞으로 나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 계좌 내역, 업체와의 이메일. 모든 것이 명백했어요. 김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대한그룹은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부로 해고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도 진행될 것입니다. 최 회장의 선언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아무도 이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리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이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이 사건을 밝혀낸 내부 고발자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준혁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자신의 정체를 모두에게 밝힐까요? 그러면 그의 회사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어요. 이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정의롭고 투명한 기업 문화,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준혁은 할아버지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테스트였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준혁에게 최 회장이 다가왔어요. 준혁아, 내 사무실로 오게. 할아버지를 따라 회장실로 돌아온 준혁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획된 것인지,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할아버지, 이 모든 것이 테스트였나요? 최 회장은 창가에 서서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는 그랬다. 하지만 김 부장의 비리는 예상치 못한 진짜 문제였지. 할아버지의 말에 준혁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테스트는 맞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한 비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니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내가 회사 실무를 배우길 바랐다. 최 회장이 차분히 말했어요. 하지만 내 진짜 의도는 내가 회사의 문제점을 직접 보고 느끼길 원했던 거야. 준혁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책상 앞에 앉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그였죠. 내가 내 나이였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단다. 당시 우리 회사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지. 나도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배웠어. 그때 경험한 부조리와 불합리함이 내게 큰 교훈을 주었지. 준혁은 처음 듣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항상 강인하고 완벽해 보이는 할아버지도 이런 시련을 겪었다니요. 하지만 내가 내부 고발까지 할 줄은 몰랐다. 최 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어쩌면 나보다 더 용감하군.
최 회장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최준혁 경영수습 과정. 준혁은 명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넌 회사가 어떤 곳인지 직접 봤다. 이젠 내가 바꿔야 할 때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폭언과 갑질이 없는 조직 문화, 투명한 업무 처리, 정당한 평가와 보상. 앞으로 6개월 동안 넌 각 부서를 돌며 경영 수습을 받게 될 거야. 그 후에는 내가 원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해주마. 난 특혜는 없어. 내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해. 준혁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새로운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전략기획실에는 이미 그의 소문이 퍼져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거예요? 준혁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경영 수습 과정으로 발령받았어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용기는 없었는데. 준혁은 미소를 지었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죠. 짐을 다 싸고 나서 준혁은 자신의 책상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그가 사용했던 작은 녹음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녹음기를 손에 들고 준혁은 생각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준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빌딩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준혁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목표가 자리 잡았어요. 단순히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회사로 만드는 것.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준혁은 로비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요. 준혁은 회사 밖으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그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준비되어 있었죠.